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있어서 챕터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그죠? 데이터 정제, 그리고 분석 변수 처리, 이러한 섹션들을 한 번에 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번에는 챕터 2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탐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섹션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섹션 01의 데이터 탐색의 기초, 그리고 섹션 02의 고급 데이터 탐색이 있는데요. 자, 여기 두 가지 섹션 중에서 첫 번째 섹션 01의 데이터 탐색의 기초는 출제 빈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고급 데이터 탐색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저번 장과 마찬가지로 챕터 2 섹션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탐색에 해당하는 챕터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데이터 탐색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탐색의 기초, 그리고 고급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먼저 섹션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탐색의 기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탐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통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흔히 EDA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 내용은 나왔었습니다.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EDA의 약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죠? 수집이 다 됐어요.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죠? 들어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를 관찰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전에 자료를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통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관찰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전에 이제 자료를 직관적인 방법으로 통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수집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왜? 그죠?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에 분포가 나오겠죠. 그죠? 어디에 많이 있고 여기에는 적게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 그죠? 데이터 분포 및 값을
검토를 함으로써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표현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에 표현하는 현상을 이해하며 내재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러한 해결안을 우리가 얼마든지 도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막 여러 물론 좀 뭐 어느 정도 규칙에 맞게끔 이제 변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EDL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재된 잠재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데이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당연히 해결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클리닝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해결안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재적인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분석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수집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게 한두 개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은 거다. 그러면 아예 분석 전에 다른 데이터나 아니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의사를 회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겠죠. 맞습니까? 예,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데이터 분석 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 근데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데이터를 수집을 하던가, 아니면 몇 개 안 되고 소수의 몇 개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하던가,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울러 다양한 각도에서, 그죠? 한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 그죠? 문제 정의 단계에서 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다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 못한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한 각도에서만 바라보면 그냥 그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문제점만 나올 뿐이지, 그거는 좋지 못한 방법이죠.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했는데, 고생해가면서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뭐 등등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봐야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이 발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을 발견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양상을 발견 시에 초기 설정 문제의 가설, 그죠? 초기 문제의 가설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새로운 가설을 충분히
설립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 못한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을 발견이 되면 우리는 초기에 설정했던 문제의 가설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가설을 설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내재적인 잠재적인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고 인지 못한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뭡니까?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설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게 나온 것들을 분석 과정이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과 분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변수, 피처죠. 그죠? 특징들, 속성, 어트리뷰트, 그죠? 이러한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개별 변수의 이름이나 설명을 가지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머리에 꽤 차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데이터 분석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별 변수의 이름이나 설명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과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의 문제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겠죠. 즉 이 말은 데이터의 결측치, 결측값 뭐예요? 누락된 값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또는 이상치 데이터가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큰 데이터라든지 혹은 적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상치의 유무 등을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결측치나 유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못해요. 결과론적으로.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그 통계 분석을 했다. 그러면 왜곡되는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포상의 이상 형태와 그죠? 분포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딱 정상적인 데이터라면 여기 분포가 있고 여기 분포가 있고 여기 분포가 있으면 이러한 분포에 딱 속해 있을 건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분포상의 이상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헤드 또는 테일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헤드 부분만 또 보면 안 되죠. 그 밑에 가다가 데이터를 보다 보면 용량이 크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어느 중간 어느 선부터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헤드 또는 테일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다 쭉 한번 훑어보는 게 가장 좋지만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 기술로서 이제 탐색 기술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알겠죠? 예, 그래서 머리나 꼬리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개별 속성 값이 예상한 범위 분포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 통계 산출을 통한, 그죠?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함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땡겨 와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과 변수가 무엇인지, 개별 변수의 이름이나 설명을 가지는지 확인했고, 문제성을 확인하고, 결측치나 이상치, 분포상의 이상 형태까지 확인하고, 개별 속성 값이 예상한 범위 분포에 확인을 가지는지 확인을 기초 통계 산출을 통해서 거치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관계성 확인 절차를 가져야 되겠죠. 즉, 이 말은 개별 데이터 간의 속성, 그죠? 예, 관찰해서 보지 못한 데이터 간의 속성, 예를 들면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 상관관계 등을 우리가 관계성 확인 절차를 가진다라는 거. 확인 절차를. 그죠? 이게 바로 분석 과정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상치나 결측치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상치를 검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이제 이런 탐색적 기술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함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첫 번째로 개별 데이터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눈으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추세와 특이사항을 관찰할 수 있다. 근데 데이터 값을 눈으로 헤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몇 개 안 되는 데이터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건데 수백, 아니, 수십, 아니, 몇 테라, 수테라, 그리고 수십 테라바이트에 대한 큰 용량의 데이터는 말씀드리자면 눈으로 살펴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아하,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와 특이사항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아울러 데이터가 많다고 앞부분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죠? 앞부분에 그 부분만 봤을 때 만약에 데이터의 패턴 양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앞부분만 보면 안 되고 패턴이 뒤에서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뒤, 오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관리
관찰을 한다. 즉 이거는 샘플링을 의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샘플링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포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상치나 결측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이상치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데이터의 표본이 이상치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이상치가 나타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개별 데이터 관찰을 할 때는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뭐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와 특이사항, 그리고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앞부분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패턴이 뒤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DO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관찰한다라는 거. 단 이상치는 데이터의 표본이 그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더 이상치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개별 데이터를 관찰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값은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그러한 이상치를 검출할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요약 통계지표, Summary Statistics, 그죠? 통계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아시죠? 평균값 혹은 중앙값, 메디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빈값, 모드라고 합니다.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데이터의 분산도,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범위, range죠. 그리고 분산을, variance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분산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예, 범위라든지 분산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R이라든지 파이썬에서 이런 평균이나 메디안, 모드, 레인지, 베리언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 다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통계 지표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의 특성에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에는 집합 내에 모든 데이터 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상값이 있으면 값이 영향을 받지만, 그죠? 평균은 집합 내의 모든 데이터 값을 반영을 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상값이 있으면 값이 영향을 받는, 평균값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중앙값에는 가운데 위치한 값 하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상값의 존재에도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앙값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그 중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죠. 메디안. 그래서 중앙값에는 가운데에 위치한 값 하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상값의 존재에도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 지표를 이용할 때도 우리는 데이터의 특성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 다음 시각화 활용입니다. 자, 모든 툴 R이나 파이썬에서는 또 판다스도 있죠. 거기에서는 전부 시각화 툴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은 상당히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로 데이터,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 수집하시는 분들, 분석가, 이런 분들은 로 데이터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면 분석가도 지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만들면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분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개별 속성에, 그죠? 시각화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개별 속성에 어떤 통계 지표가 적절한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 방법에는 앞에서 배웠죠. 확률 밀도 함수,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이라고 하는, 그죠? 박스 플롯, 그리고 점 플롯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뭡니까? 이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연설문, 특히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거기에서 가장 이 사람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뭐 국민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국민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렇게 작게 요렇게 나타나는 것들 보셨죠? 뉴스에서.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는 시계열 차트 보셨죠? 이렇게 있으면 시계열 차트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 다음에 맵, 지도를, 요거는 이제 구글 차트, 우리가 구글 지도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화 방법에는 확률 밀도 함수,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워드 클라우드, 시계열 차트, 지도 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시각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특히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보면 우리가 IQR이라고 배웠죠. Q3에서 Q-Q1을 해서 그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막 튀는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에... 자, 개념 체크 문제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세 문제를 들고 왔어요. 세 문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즈를 걸어 두시고 한번 여기서 풀어보세요. 포즈를 걸어 놓고. 아시겠죠? 예. 자, 저는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방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예.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통해서 자료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죠? 예. 2번 데이터 분포 및 값을 검토함으로써 데이터가 표현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3번 문제점 발견 시 본 분석 전 데이터 수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4번 최초의 가설에 집중하여 원하는 패턴과 양상에 맞는지에 집중하여 검증하는 데 노력한다. 이게 맞습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원하는 패턴과 양상이 맞는지에 이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 못했던, 그죠? 새로운 양상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최초로 했던 초기 설정의 문제의 가설에 수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초의 가설에 목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뭡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뭡니까? 데이터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인지 못한 새로운 양상, 그죠? 패턴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양상, 패턴 발견 시에 초기 설정 문제의 가설을 수정을 하거나 혹은 뭡니까? 새로운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분포 및 값을 검토함으로써 데이터가 표현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내재된 잠재적인 문제를 대해서 인식하고 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분석 전에 데이터 수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죠. 탐색적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봅니다. 가. 분석의 목적과 변수가 무엇인지 개별 변수 이름이나 설명을 가지는지 이거는 첫 번째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맞아요. 2번 데이터의 문제성을 확인한다. 즉 데이터의 결측치의 유무, 이상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분포상의 이상 형태, 헤드 또는 테일 부분을 확인한다. 당연히 맞죠? 그죠? 그리고 3번 다 데이터의 개별 속성 값이 예상한 범위 분포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상관관계, 그죠? 예, 등을 확인한다. 관계 속성 확인 절차를 가진다. 즉 개별 데이터 간의 속성 관찰에서 보지 못한 데이터 간의 속성, 예를 들면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가나 다라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게 분석 절차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죠.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위의 내용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분석 과정 및 절차의 4가지 항목이다라는 거. 뭐 다들 이해하시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3번이고요. 자, 이상 발견의 통계적 기법 활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그죠? 1번. 데이터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까지는 맞아요. 근데 첨도는요, 커터시스, 이 첨도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분포에서 뾰족한, 우리가 피크드니스라고 하는데, 그 뾰족한 정도, 요렇게 되어 있으면 데이터에 요렇게 뾰족한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첨도예요. 첨도. 그래서 이거는 첨도 때문에 틀렸죠.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데이터의 분산도를 알기 위해서는 범위, 분산, 외도. 자, 분산까지는 맞아요. 외도를 사용할 수 있다. 스큐니스라고 하는데 이 외도라는 것은 역시 데이터 분포에서 비대칭, asymptotic라고 하는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성을 정량화하여 우리가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게 외도예요. 외도.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평균에는 집합 내 모든 데이터 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상값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죠? 예. 4번. 중앙값은 전체 변수 범위 중에서 가운데 값을 사용하므로 이상값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맞죠. 그래서 첨도 그리고 외도는 데이터의 분포 모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첨도 뭡니까? 이미 한번 들어보면 뒤에 가서 또 들어보면 되죠. 그죠? 커터시스는 분포의 뾰족한
피크드니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뾰족한 피크드니스라고 합니다. 뾰족한 정도, 뾰족한이라고 했는데,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뭡니까? 통계적 척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도, 스큐니스. 이거는 외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포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우리가 정량화하여 평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중앙값 우리 배웠잖아요. 중앙값은 전체 변수의 범위, 그죠? 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관찰된, 그죠? 변수들 중에 가운데 값이므로 어때요? 이상값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오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트 2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분석 과정 및 절차, 이상치 검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까지. 됐습니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